새벽 4시 15분. 정례의 의식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오른쪽 약지 끝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을 타고 깨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뼈마디 깊숙한 곳에서 작은 들이 회전하며 골수를 파고드는 것 같은 집요하고도 규칙적인 박동이었다. 정례는 신음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눅눅한 이불을 걷어찼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찾아낸 반대쪽 손이 부어오른 약지마디를 감싸쥐었다. 뜨끈한 열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놈의 손가락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했다. 서해 앞바다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한반도로 밀려올 때면 정례의 약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징징 울며 비 소식을 예고하곤 했다. 70평생을 부려먹었으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달라는 육체가 주인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같기도 했다. 정례는 평생 이 손으로 생선 괴짝을 날랐고 살을 파고드는 얼음물에 손을 담갔으며 자식들의 해진 옷가지를 기웠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뒤틀린 그 손은 정례가 살아온 고단한 이력서 그 자체였다. 주방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낡은 연립주택의 거실 바닥은 발바닥에 착 달라붙는 눅눅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얹힌 낡은 주전자가 쇳소리를 내며 끓어오르는 동안 정례는 창밖의 어스름한 풍경을 내다보았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이곳은 이제 허물어질 일만 남은 폐허처럼 고요했다. 담벼락 위를 유령처럼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눈빛만이 형광색으로 번뜩였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정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이 시간에 올 연락은 대개 불길한 징조였다. 지영이가 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나 아니면 사채업자라도 들이닥친 건가. 정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액정 위로 떠오른 이름은 뜻밖에도 큰아들 성준이었다. 성준아. 이 새벽에 웬일이니? 정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긴장이 먼저 배어나왔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매끄러운 독일제 세단의 엔진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다. 성준의 주변은 늘 정례가 사는 이곳과는 다른 차원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정돈된 도시의 소음, 부유함의 증거 같은 소리들. 어머니 깨 계셨어요? 출근길에 잠시 전화드렸어요. 이번 주말에 제가 좀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서요. 애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집사람이 이번에 전시회가 있어서. 성준의 목소리는 유리판처럼 매끄럽고 정중했다. 너무나 정중해서 가끔은 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대기업의 유능한 팀장이었고 신도시의 48평형 아파트에 살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승마를 배우거나 골프를 쳤다. 정례에게 성준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가장 눈부신 업적이었지만 동시에 다가가기엔 너무나 눈부셔 시린 존재였다. 그래, 바쁘면 못 오는 거지. 애들 공부가 먼저고 내일이 먼저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잠은 좀 자고. 정례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늙은 어미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서둘러 대화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약지마디처럼 욱신거렸다. 성준은 대답 대신 짧은 침묵을 내뱉었다. 그 침묵은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라는 무언의 항변 같기도 했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는 선긋기 같기도 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보내드린 영양제는 드시고 계시고요? 약 거르지 마세요. 무릎은 괜찮다. 그냥 비가 오려는지 손가락이 좀 쑤시네. 약지가 유독 심해. 정례는 은근슬쩍 자신의 고통을 내비쳤다. 사실은 누군가 이 퉁퉁 부은 손마디를 한 번이라도 만져주길 바랐을지 모른다. 어디 좀 보자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길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준의 대답은 기계적인 친절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 오면 다 그렇죠. 나이 드시면 관절이 약해지니까요. 파스 좀 붙이시고 정심하시면 근처 정형외과 가보세요. 아, 회의 시작하겠네요. 용돈 좀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통화가 끊긴 뒤 화면 위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50만 원. 정례의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큰 돈이었지만 그 푸른색 숫자가 주는 온기는 새벽의 한기보다 차가웠다. 성준은 늘 이랬다.
부족함 없이 돈을 보냈고 격식 있는 안부를 물었으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숫자로 환산해 성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성주는 정래의 손가락이 왜 아픈지, 그 통증이 어떤 모양의 슬픔을 닮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에게 정래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정래는 끓는 물에 믹스커피를 탔다. 설탕의 단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가슴 밑바닥에는 삭지 않은 앙금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은 번듯한 검지 같았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집안의 명예를 지탱하며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뻗어있는 고고한 손가락. 하지만 검지는 결코 다른 손가락과 겹치거나 섞이는 법이 없었다. 늘 홀로 당당하고 고독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주방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다. 이번에는 지영이었다. 엄마, 자? 안 자는 거 다 알아. 이 시간에 엄마가 안 자면 누가 자겠어. 성준과는 딴판인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정래의 약지마디가 다시 한번 심하게 욱신거렸다. 통증의 강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세고 선명해졌다. 이년아,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어떡해? 너 또 무슨 일이야? 술 처먹었니? 아니면 또 사고 쳤어? 정래의 입에선 저절로 거친 말이 튀어나갔다. 지영은 정래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이름 모를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가 도망치듯 돌아오고 지금은 동대문 시장 구석에서 옷 보따리를 나르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 정래의 속을 가장 시커멓게 태운 자식이었다. 엄마는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나 진짜 힘들어서 전화한 건데. 나 오늘 일하다가 손톱이 다 뒤집어졌단 말이야.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나더라. 지영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음 섞인 한숨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와 정래의 가슴에 박혔다. 정래는 다시 약지마디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영이 사고를 치거나 몸이 아플 때면 어김없이 이 손가락이 먼저 반응하곤 했다. 마치 신경계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처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일을 왜 해? 미련 곰탱이같이. 그래서 약은 발랐어? 아니, 약 살 돈도 없어. 엄마, 나 이번 달 월세가 좀 모자라는데. 결국 본색이 드러났다. 정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아들이 보내준 50만 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래는 그 돈을 지영에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성준이 제 어미 편히 살라고 보낸 피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지영의 흐느낌은 정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년아. 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다 내년 때문이야. 계좌번호 보내. 그리고 내일 당장 집으로 와. 밥이라도 한 끼 먹여보내야 내 속이 편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에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정래는 젖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싱크대 구석에 놓인 파스를 꺼냈다. 낡은 파스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돈을 보내주는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통증을, 매번 돈을 뜯어가는 사고뭉치. 딸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제 몸처럼 아파했다. 정래는 욱신거리는 약지마디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굽어버린 마디는 마치 나는 내 자식이야 라고 소리치는 지영의 얼굴 같았다. 정래는 결심한 듯 낡은 핸드백을 꺼냈다.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이 또 한 번의 배신과 실망이라 할지라도 아픈 손가락을 외면할 수 있는 어미는 이 세상에 없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정래의 가슴속에도 해묵은 슬픔이 비물처럼 고여가고 있었다. 빗줄기는 아침이 되어도 기세를 꺾지 않았다. 오히려 연립주택의 낮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졌다. 정래는 지영에게 돈을 보내고 난 뒤 텅 빈 통장 잔고만큼이나 허해진 마음을 달래려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겉표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눅눅한 냄새가 났다. 그 속에는 흑백에서 천천히 천연색으로 변해가는 정래의 젊은 날들이 박제되어 있었다. 정래의 시선이 머문 곳은 30년 전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정래는 허리까지 오는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에는 커다란 생선 칼과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시절 정내의 손은 지금처럼 마디마디가 붉어지지는 않았지만 늘 생선 비늘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엄마 손에서 비린내나. 어린 성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코를 킁킁거리며 정내의 손을 피했다. 공부를 잘하고 깔끔했던 아들에게 시장통의 비린내는 지우고 싶은 가난의 낙인이었을 것이다. 정례는 서운함보다 미안함이 앞서 아들의 가방을 받아줄 때도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옷소매로 감싸곤 했다. 반면 지영은 달랐다. 지영은 정례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그 비린내 나는 품으로 뛰어들었다. 엄마, 오늘 갈치 많이 팔았어? 나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지영은 정례의 거친 손등을 만지며 그 속에 박힌 생선 비늘을 손톱으로 긁어내곤 했다. 정례는 그게 아파서 손을 휘저으면서도 제 어미의 고단함을 유일하게 만져주는 막내딸이 대견해 몰래 시장통 떡볶이를 사다 주곤 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성주는 정례의 손을 넘어서야 할 장애물로 보았고 지영은 기대어 쉴 안식처로 보았던 것이. 정례는 앨범을 덮고 주방 싱크대 앞에 섰다.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을 쌀을 씻으려는데 물에 닿은 약지마디가 다시 욱신거렸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통증과 함께 밀려왔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날씨에 시장 바닥은 꽁꽁 얼어붙었고 생선을 담은 물통마다 얼음이 두껍게 얼었다. 정례는 얼음을 깨고 생선을 손질하느라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성준의 학원비가 모자랐다. 정례는 한 마리라도 더 팔기 위해 쉬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얼어붙은 도마 위에서 칼이 미끄러졌고 날카로운 칼날이 정례의 오른쪽 약지마디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하얀 얼음 위로 번졌지만 정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다. 그녀는 대충 목장갑을 더 씌우고 검은 비닐봉지로 손을 칭칭 감은 채 남은 장사를 마쳤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덧나고 아물기를 반복하다 결국 기형적으로 툭 붉어진 마디가 되었다. 그 손가락으로 정례는 성준의 대학 등록금을 만들었고 성준의 첫 양복을 샀다. 하지만 성준은 그 양복을 입고 취업했을 때 정례의 뒤틀린 손가락을 보며 고맙다는 말 대신 엄마, 이제 시장 일 좀 그만해. 창피하게 정말. 이라며 고개를 돌렸다. 정례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늘 같은 주름들이 가득했다. 세월이 흐르고 비린내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자식들이 남긴 생채기였다. 성주는 이제 번듯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정례에게 매달 돈을 보낸다. 하지만 그 돈은 정례의 뒤틀린 손가락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세제 같은 것이었다. 성주는 정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결코 정례의 손을 보지 않았다. 그에게 정례의 손은 자신이 도망쳐온 과거의 흉측한 잔해일 뿐이었다. 반면 지영은 정례의 손을 볼 때마다 울었다. 엄마, 손이 이게 뭐야? 징그럽게 진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손 예쁘게 수술해 줄게. 지영은 호언장담하며 정례의 손을 조물락거렸다. 하지만 지영이 가져오는 것은 늘 수술비가 아니라 새로운 빚 고지서였고 눈물 섞인 하소연이었다. 지영은 정례의 아픈 손가락을 가장 잘 알면서도 그 손가락을 가장 세게 깨무는 자식이었다. 정례는 냄비에 쌀을 안치고 불을 켰다. 밥이 끓어오르는 김 속에서 정례는 환청처럼 시장통의 소음을 들었다. 자, 싱싱한 갈치 왔어요. 싸게 가져가세요. 젊은 날에 자신이 지르던 비명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다. 그때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지영이었다.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정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앞에 지영이 커다란 짐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쫄딱 젖은 모습이 꼭 길 잃은 강아지 같았다. 정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무슨 일이 터진 게 분명했다. 약지마디가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다. 정례는 아픈 손가락을 부여잡고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아들은 결코 오지 않는 이 낡은 집으로
딸은 늘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 정례는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대문을 여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손가락이 부러질지언정 문 밖의 자식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대문이 열리자 물에 젖은 지영의 비린내 나는 채취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30년 전 정례가 시장통에서 묻혀오던 바로 그 냄새였다. 정례는 지영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뒤틀린 약지마디가 지영의 젖은 살갗에 닿아 아릿한 통증을 만들어냈다. 이 미친년아. 이 비를 맞고 왜 와? 정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떨렸다. 지영은 대답 대신 정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정례는 지영의 등을 두드려주며 생각했다. 아픈 손가락은 결국 내 몸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자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방 안에서는 밥솥에 추가 요란하게 돌아가며 하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정례의 손마디에 맺힌 통증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성준의 집은 신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48층.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할 때마다 정례의 귀가 먹먹해졌다. 기압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올라갈수록 지상과 멀어지는 심리적 거리감 때문인지 정례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시장통에서 입던 해진 퀼팅 점퍼와 보풀이 일어난 바지, 그리고 한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그 속에는 지영이 어제 두고 간 고등어 2마리가 자반으로 절여져 있었다. 아들에게 주고 싶어 챙겨온 것이었지만 반짝이는 엘리베이터의 크롬 벽면 앞에 서니 그것이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양 부끄러워졌다. 어머니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온 것은 사람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디퓨저 향기였다. 성준의 아내 며느리 혜진이 정중하지만 서늘한 미소로 정례를 맞았다. 혜진은 정례가 건네는 검은 비닐봉지를 받으며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요즘 애들 생선 비린내 나면 잘 안 먹거든요. 냄새 배면 잘 빠지지도 않고. 혜진은 봉지를 받자마자 주방 구석 세탁실 쪽으로 치워버렸다. 정례는 멋쩍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정례의 초라한 양말 바닥이 고스란히 비쳤다. 소파는 몸이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정례는 그곳에 편히 등을 기대지 못했다.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처럼 엉덩이만 걸친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성준이는 아직 안 들어왔니? 네,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늦을 거예요. 어머니, 차 드시겠어요? 혜진은 정례가 알아듣지도 못할 이름의 차를 내왔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 담긴 노란 찬물은 예뻤지만 맛은 떫었다. 정례는 차를 마시는 대신 습관적으로 오른쪽 약지마디를 주물렀다. 비가 그친 뒤라 통증은 잦아들었지만 욱신거림 대신 기분 나쁜 저림이 손끝을 맴돌았다. 잠시 후 도어락 소리와 함께 성준이 들어왔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와 구김 하나 없는 정장 바지. 성준은 성공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정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성준은 정례 옆에 앉지 않고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그 짧은 거리감이 정례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성준은 아내에게 과일을 내오라고 시킨 뒤 정례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어제 전화로 했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밥은 드셨는지, 몸은 어디 아픈데 없는지. 성준아, 이거 봐라. 약지가 유독 툭 튀어나왔지? 병원 갔더니 관절이 다 닳았다더라. 정례는 용기를 내어 뒤틀린 손가락을 성준 쪽으로 내밀었다. 아들이 한 번만이라도 그 마디를 만져주길 고생하셨다며 따뜻한 손을 얹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신호였다. 하지만 성준은 정례의 손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려버렸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큰 병원 예약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안 가셨어요? 바쁜 사람 시간 내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동네 의원 다니지 마시고 제가 가라는 대로 가세요. 성준의 목소리는 합리적이었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정래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래에게 손가락 통증은 삶의 흔적이었지만 성준에게 그것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해결되어야 마땅한, 그러나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였다. 식사 시간은 더 고역이었다. 혜진이 차려낸 식탁은 화려했지만 정래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이름 모를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와 핏기가 가시지 않은 스테이크. 정래는 젓가락질이 서툴러 스테이크를 자꾸 놓쳤다. 뒤틀린 약지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포크가 그릇 바닥을 긁으며 끽끽 소리를 냈다. 어머니, 손이 불편하시면 제가 잘라드릴게요. 혜진이 친절하게 다가와 고기를 잘라주었지만 정래는 고맙다는 말 대신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며느리의 배려는 정래를 무능한 노인으로 확인 사살하는 것 같았다. 성준은 그 광경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어머니, 거봐요. 손이 그 모양인데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 낡은 집 정리하고 요양원. 아니, 좀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성준의 입에서 나오려다 멈췄다. 정래는 씹던 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멈췄다. 아들에게 정래는 이제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적절한 시설에 맡겨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성준의 아파트에서 정래는 번듯한 대리석 위에 떨어진 생선 비늘 같았다. 반짝이는 공간을 더럽히는 존재, 빨리 치워버려야 할 비린내. 밤이 깊어 정래는 손님용 방에 누웠다. 침대는 지나치게 푹신해서 오히려 허리가 아팠다. 어둠 속에서 정래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보았다. 달빛에 비친 약지마디가 기괴하게 굽어 있었다. 이 손가락으로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이 성준의 유학 자금이 되었고 저 화려한 거실의 대리석 한 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준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에게 정래의 손은 자신이 탈출해온 가난과 비천함의 증거였다. 성준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손을 잡는 법을 잊어버렸다. 옆방에서 성준과 혜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오실 때마다 그 냄새 어떻게 안 될까? 거실 소파에 다 밴 것 같아. 내일 클리닝 부를게. 조금만 참아. 금방 가실 거야. 정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귀로 들어갔다. 욱신거리는 약지마디를 입으로 깨물었다. 통증이 선명해질수록 정신은 맑아졌다. 이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 아들은 번듯한 검지가 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지만 그 방향에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다. 정래는 다음날 새벽 가족들이 깨기도 전에 조용히 짐을 쌌다. 식탁 위에 성준이 준 용돈 봉투에서 딱 버스비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리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엄마 지금 간다. 집에 가서 칼칼한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넣어줄 고등어 아껴뒀다. 현관을 나서는 정래의 뒤틀린 손가락이 문손잡이를 잡을 때 다시 한번 징하게 울렸다. 그것은 차가운 대리석 세상에서 도망쳐 따뜻한 비린내가 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울리는 가장 슬프고도 안도감 넘치는 신호였다.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를 빠져나와 낡은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야 정래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다. 버스의 낡은 시트에서 풍기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차라리 성준의 집에서 나던 그 인공적인 향기보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정래는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보았다. 화려한 빌딩 숲이 지나가고 낮고 구부정한 건물들이 나타날수록 정래의 심장 박동도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정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 식탁에 지영이 엎드려 자고 있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편의점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집안 가득 찌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년아, 대낮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정래의 고함에 지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이 낀 지영의 얼굴을 보자 정래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아들의 집에서 느꼈던 그 비참함과 소외감이 엉뚱하게도 지영을 향한 분노로 터져나온 것이다. 엄마, 벌써 왔어?
오빠네서 며칠 자고 온다며. 자긴 뭘 자.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잠이 오겠냐? 너는 애가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없는 사이에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놔? 정례는 닥치는 대로 바닥에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오른쪽 약지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아까 버스 안에서 짐을 움켜쥐느라 무리했던 탓인지 통증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지영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정례의 손을 낚아챘다. 아, 엄마. 손도 아픈 사람이 왜 이래. 내가 치우려고 했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언제? 너 또 그놈 만났지? 그 노랑머리. 양아치 같은 놈이랑 또 술 처먹었냐고. 정례의 날 선 물음에 지영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지영에게는 몇 달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 번듯한 직장도 없이 지영의 돈을 축내며 가끔 손찌검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로 정례는 그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혔다. 엄마가 뭘 알아.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는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오빠처럼 잘나고 번듯해야만 사람이야? 인연이 어디서 오빠 이름을 입에 올려. 내 오빠가 너처럼 살았니? 너 뒷바라지 하느라 내 손가락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딴 놈이랑. 말실수였다. 정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비교당하며 살아온 자식의 깊은 원망이었다. 그래, 오빠는 엄마의 자랑이고 나는 엄마의 치부지. 오빠가 보내주는 돈은 깨끗하고 내가 빌려가는 돈은 더러워? 엄마 손가락 아픈 거 그거 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지영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투명한 파편이 정례의 발치까지 튀었다. 정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뒤틀린 약지를 감싸쥐었다. 통증이 심장까지 타고 올라와 숨이 막혔다. 나가. 당장 나가. 어차피 갈 거야. 엄마는 오빠랑 그 잘난 대리석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 지영은 짐 보따리를 챙겨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례의 고막을 때렸다. 집안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다. 정례는 힘없이 주저앉아 바닥에 유리 파편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릴 때마다 지영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픈 손가락. 지영은 정말로 정례의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었다. 아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빛나는 훈장이었지만 딸은 살을 파고드는 가시였다. 가시는 아프지만 빼내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온몸을 망가뜨린다. 그런데도 정례는 그 가시를 차마 뽑아버리지 못했다. 유리 파편을 줍던 정례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아까 지영이 잡아챘던 그 약지마디였다. 피는 멈추지 않고 바닥에 먼지와 섞여 진흙처럼 변해갔다. 정례는 피 흐르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쪽쪽 빨았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30년 전 시장통에서 맡았던 그 비린내였다. 그때 성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식탁에 두고 가신 돈 다시 붙였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정례는 휴대폰을 멀리 밀어버렸다. 성준의 마음은 너무나 깨끗해서 정례의 이 비린내 나는 삶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반면 집을 뛰쳐나간 지영의 마음은 이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위험했지만 정례는 그 파편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피와 같은 색이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정례는 부어오른 손가락 위에 대충 파스를 붙였다. 파스의 화한 기운이 통증을 잠시 마비시켰지만 가슴속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예보했던 그 비였다. 정례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영이 두고 간 젖은 수건을 집어들었다. 지영은 가버렸지만 그녀가 남긴 비린내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덧난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정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뒤틀린 약지마디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이토록 손가락을 혹사해왔는지 물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정례의 늙은 육체를 두드리고 있었다.
상처는 덧나고 있었고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정내의 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지영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엔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흉터처럼 남았다. 정내는 욱신거리는 약지를 부여잡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 20년 전의 그해 진력 시장통 구석의 단칸 방이 환영처럼 살아났다. 그해 여름은 유독 길고 뜨거웠다. 정례는 매일같이 땀에 전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괴짝 사이를 누볐다. 큰아들 성준의 서울 명문대 합격 소식은 시장통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정례에게는 평생의 한을 푸는 면류관이었다. 하지만 그 면류관은 너무나 무거웠다. 입학금과 등록금 그리고 서울에서의 하숙비는 정례가 감당하기엔 벅찬 숫자였다. 엄마, 나 이번에 예고 실기 준비해야 하는데 학원비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지영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지영의 스케치북에는 시장통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과 생선 비늘의 반짝임이 살아 숨쉬었다. 하지만 정례는 지영의 스케치북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성준의 법대 등록금이라는 5글자뿐이었다. 예술은 무슨 돈 있는 집 자식들이나 하는 거지. 너는 상고 가서 빨리 취직해서 오빠 뒷바라지나 해. 그게 우리 집안이 살 길이야. 정례는 차갑게 내뱉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지영은 정례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캄캄한 방에서 울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영은 자신의 모든 그림 도구를 집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것이 지영이 세상에 내뱉은 첫 번째 비명이었으나 정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성준의 2학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던 때였다. 가뭄으로 생선값이 폭등했고 정례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다. 성준은 어머니, 이번 학기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할게요라고 편지를 보내왔지만 정례는 아들의 앞길이 막히는 꼴을 볼 수 없었다. 그때 정례는 지영이가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발견했다. 지영이 편의점과 주유소 알바를 하며 미술 학원에 가려고 꼬박꼬박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정례는 그 통장을 손에 쥐고 밤새 고민했다. 약지마디가 비명을 지르듯 떨렸다. 결국 정례는 지영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돈을 인출하는 내내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그 돈으로 성준의 등록금을 보냈고 성준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라는 전화를 해왔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텅 빈 통장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내 꿈이었단 말이야. 내 인생은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지영은 정례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례는 지영의 소매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뒤틀린 약지 끝이 힘을 쓰지 못하고 허공을 긁었다. 그때 지영의 눈빛을 정례는 잊지 못한다. 그것은 부모를 향한 원망을 넘어선 삶에 대한 깊은 절망이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엇나갔다. 공부를 놓고 거친 아이들과 어울리고 이름 모를 남자들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정례는 지영을 때리고 달래고 빌었지만 이미 부서진 딸의 마음은 붙여지지 않았다. 성준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며 승승장구할수록 지영은 지하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성준의 성공은 정례에게 자부심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지영의 꺾인 날개가 피 흘리고 있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정례에게 지영은 깨물기도 전에 이미 골마 터진 손가락이었다. 정례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지영의 흔적들을 치웠다. 지영이 마시다 남은 소주병 밑바닥에는 끈적한 액체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꼭 지영의 눈물 같아 정례는 참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정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중얼거렸다. 약지마디의 통증이 심장을 쥐어짰다. 이 통증은 뼈가 어긋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영의 꿈을 훔쳤던 그날의 죄책감이 뼈 사이에 박혀 영원히 가시지 않는 앙금이 된 것이었다.
아들 성주는 이제 번듯한 삶을 살며 정래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리는 그 화려함 속에 동생의 눈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고 정래는 생각했다. 그 짐은 오로지 정래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정래는 낡은 서랍장에서 지영이 어릴 적 썼던 빛바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 쓰레기통에서 몰래 건져두었던 마지막 남은 한 권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는 정래의 뒷모습이 보였다. 굽은 허리와 툭 붉어진 손가락 마디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정래의 손가락은 아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나무뿌리 같았다. 정래는 그 그림 위로 뒤틀린 자신의 약지를 올려보았다. 그림 속의 손과 현실의 손이 겹쳐졌다. 지영은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의 손가락이 왜 아파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래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지영의 꺾인 꿈이 정래의 뒤틀린 마디가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정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왜 유독 약지가 가장 아팠는지. 그것은 지영과 정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신경이었고 평생 씻어낼 수 없는 사랑의 채무 증서였기 때문임을. 비는 며칠째 그칠 줄 모르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정래는 그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오른쪽 팔 전체에 가해지는 전기 충격 같은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약지 마디는 이제 단순히 부어오른 수준을 넘어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변해 있었다. 손가락을 굽히는 것은커녕 이불 끝자락을 잡는 것조차 비명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다. 정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는 성준이었다. 하지만 정래는 잠시 망설이다 번호를 지웠다. 어머니, 그러니까 병원 가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시작될 아들의 논리적이고도 차가운 훈계가 무서웠다. 결국 정래가 전화를 건 곳은 지영이었다. 지영아, 나 좀 도와다오. 손이 안 움직인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지영이 들이닥쳤다. 어제 싸우고 나갈 때의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 갔는지 지영은 엉망이 된 정래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부터 했다. 엄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내가 병원 가자고 할 땐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지영은 욕설 섞인 타박을 내뱉으면서도 능숙하게 정래를 업었다. 깡마른 정래의 몸이 딸의 등 위에서 종잇장처럼 흔들렸다. 지영의 어깨에선 어제와 같은 담배 냄새와 비린내가 섞여났지만 정래는 그 냄새 속에 코를 박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대학병원의 하얀 복도는 지나치게 밝고 소란스러웠다. 정래는 응급실 간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보았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다. 오랜 세월 방치된 류마티스 관절염이 골괴사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무심하게 차트를 넘기며 이 정도 통증이면 진작 오셨어야죠. 손가락 하나는 수술해도 예전처럼 쓰기 힘드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주는 병원 복도에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다. 고급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그는 침대 곁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의 행색부터 훑어보았다. 너는 애가 엄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같이 있으면서 이것도 몰랐어? 성준의 비난에 지영의 눈이 뒤집혔다. 내가 뭐? 오빠는 돈 몇 푼 보내놓고 효자 노릇 다 했지? 엄마가 왜 병원 안 가고 버텼는지 알아? 오빠한테 짐 되기 싫어서 오빠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그 잘난 대기업 팀장님 체면에 엄마 아픈 건 쪽팔리디? 뭐?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남매의 고함이 응급실의 커튼 사이로 새어나갔다. 정래는 눈을 감았다. 뒤틀린 약지가 욱신거릴 때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정래는 아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싶었지만 손가락 끝 하나 까닥할 수 없었다. 성주는 결국 의사를 만나러 가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조정하고 가장 좋은 병실을 수소문했다. 그에게 정래의 입원은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였다. 그는 정래에게 다가와 손을 잡는 대신
머리맡에 놓인 차트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일 용한 교수님께 수술 예약 잡았으니까요. 간병인도 베테랑으로 붙여드릴게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내일 모레나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주는 정래의 이마에 잠시 손을 얹었다가 이내 떼어냈다. 그 짧은 접촉조차 비즈니스적인 배려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영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엄마 잘 챙겨. 사고 치지 말고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병원을 떠났다. 밤이 깊어 응급실의 불이 어두워졌을 때 정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지영이었다. 지영은 성준이 준 돈 봉투를 구석에 던져두고 정래의 아픈 오른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지영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체온만큼은 뜨거웠다. 엄마, 아파? 내가 호해줄까? 지영은 어릴 적 정래가 해주던 것처럼 정래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정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들이 마련해준 1인실 병실보다 아들이 예약해준 유명 교수보다 지금 자신의 고통을 제 몸의 고통처럼 느끼며 곁을 지키는 딸의 투박한 손길이 정래에게는 더 큰 치료제였다. 지영아,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그 스케치북도, 내 통장도. 정래의 고백에 지영은 정래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근데 엄마, 나도 엄마 손 보면서 배웠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비리고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이 손가락 내가 평생 주물러 줄 테니까. 정래는 뒤틀린 약지를 통해 지영의 진심을 느꼈다. 성주는 정래의 손가락을 고쳐야 할 기계 부품으로 보았지만 지영은 함께 알아야 할 상처로 보고 있었다. 번듯한 아들은 정래의 삶을 빛나게 해주었지만 정작 그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밑바닥에서 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상처뿐인 딸이었다. 정래는 지영의 손 안에서 서서히 잦아드는 통증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정래는 다시 젊은 날의 시장통으로 돌아갔다. 생선 비늘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정래는 아픈 손가락을 숨기지 않고 활짝 펴서 지영의 손을 잡았다. 병원의 차가운 기계음 소리 사이로 지영의 낮은 콧노래가 들려왔다. 정래의 구부러진 마디는 여전히 흉측했지만 그 마디를 감싼 지영의 손길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것은 정래가 평생 받아온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위로였다. 성공한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 되지만 아픈 자식은 부모의 심장이 된다는 것을 정래는 병원의 긴 밤을 지새우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온 연립주택 단지. 입구에는 붉은 페인트로 쓰인 공가라는 글자들이 흉측한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불과 몇 주 병원에 가 있는 사이 이웃들은 서둘러 짐을 싸 떠났고 골목엔 깨진 가구와 버려진 장판지들이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 정래는 지영의 부축을 받으며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었다. 집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엄마, 오빠가 신도시 쪽에 실버타운 알아봐 놨대. 거기는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준대. 일단 거기로 가자. 지영의 말에 정래는 대답 대신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궤종시계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남편이 시장통 중고가게에서 큰맘 먹고 사왔던 시계였다. 이제는 태엽이 다해 멈춰버린 그 시계추처럼 정래의 살도 이곳에서 멈추려 하고 있었다. 이사 짐을 싸는 일은 평생의 기억을 하나씩 도려내는 작업이었다. 정래는 움직이지 않는 오른쪽 약지를 왼쪽 손으로 받쳐들고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성준이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지영이 중학교 때 몰래 그리다 만 크로키 북,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입었던 낡은 러닝셔츠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보물 같았지만 이삿짐 센터 직원은 어르신, 이런 건 다 짐이에요. 새집 가면 새 거 사 쓰세요라며 무심히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정래는 싱크대 밑 깊숙한 곳에서 녹슨 무쇠솥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기어이 그 솥을 품에 안았다. 이건 안 된다. 이거로 내가 너희 오빠 고시 공부할 때 곰국 끓여 나르고 너 아플 때 미역국 끓여 먹였다. 내 손가락이 이 모양 된 것도 다 이 무거운 솥 들고 설치느라 그런 거야. 정래의 고집에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영은 정래의 손에서 솥을 뺏으려다 정래의 뒤틀린 약지.
마디가 속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는 그 손은 차마 놓지 못하는 과거에 대한 마지막 집착 같았다. 그때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사는 잘 돼가요? 제가 입주 절차 다 확인해 뒀으니까 몸만 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 낡은 가구들은 다 버리고 오세요. 거기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성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합리적이었고 효율적이었다. 그에게 이 집은 낡고 위험한 재개발 구역일 뿐이었지만 정래에게 이곳은 자식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벽지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성전이었다. 정래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들은 새 집의 편리함을 약속했지만 정래가 잃어버릴 기억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짐 정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정래는 안방 장판 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신문지 뭉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낡은 지폐 몇 장과 함께 아주 오래된 시장통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정래가 매일같이 기록했던 생선 매입가와 판매가, 그리고 자식들의 학원비와 공과금을 적어넣은 처절한 가계부였다. 그 장부의 여백에는 정래의 낙서가 적혀 있었다. 성준이 운동화 15,000원, 지영이 미술도구 2만원. 지영이 미술도구를 사고 싶다고 조르던 날, 정래는 장부에 그 금액을 적었다가 까맣게 칠해 지워버린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안하다라는 글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 정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20년 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장부 구석에 숨겨두었던 사과였다. 약지마디의 통증이 다시 살아나 가슴을 찔렀다. 지영이 다가와 정래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뭘 그렇게 봐? 빨리 가자, 차 왔어. 정래는 신문지 뭉치를 소중히 품속에 넣었다. 텅 빈 집안에는 이제 먼지 냄새와 정적만이 남았다. 정래는 대문을 나서기 전 거실 벽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벽면의 거친 질감이 마치 평생을 부대껴온 동반자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잘 있어라. 고생 많았다. 정래는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다. 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정래는 더 이상 시장통의 억척 어미가 아닐 것이다. 번듯한 실버타운의 이정래 할머니로 불리며 누군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겠지만 그녀의 영혼은 영원히 이 낡은 연립주택의 비린내 나는 부엌을 떠나지 못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사 트럭이 출발하자 정래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동네를 보았다. 굴착기가 들어와 담벼락을 부수기 시작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래의 약지마디가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다. 그것은 둥지를 잃은 노조가 내뱉는 마지막 탄식이었다. 성준이 마련해준 새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매끄러운 아스팔트였지만 정래의 마음은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걷는 듯 흔들렸다. 곁에서 졸고 있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정래는 생각했다. 집은 허물어져도 이 아픈 손가락의 기억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텅 빈 둥지를 떠나며 정래는 비로소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통증 위에 세워진 성곽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실버타운의 방은 지나치게 깨끗해서 오히려 불결하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직원이 들어와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는 대리석. 바닥과 화이트 톤의 가구들은 정래의 낡은 삶과는 도무지 섞이지 않는 기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정래에게는 차가운 전구들의 군집일 뿐이었다. 그곳에선 시장통의 비린내도 이웃들의 시끄러운 싸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공족이 돌아가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정래의 이명을 자극할 뿐이었다. 오늘은 죽은 남편의 제삿날이었다. 정래는 새벽부터 서둘렀다. 오른쪽 약지마디에 파스를 3겹이나 덧붙이고 신축성 있는 붕대로 칭칭 감았다. 손가락을 굽힐 수 없으니 손바닥 전체를 써서 나무를 다듬고 생선을 쪄야 했다. 실버타운 안에서는 취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정래는 몰래 숨겨온 작은 전기 버너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조기 2마리를 굽는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오빠 진짜 안 온대? 지영이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다. 지영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정래는 뒤틀린 손으로 조기를 뒤집으며 짐짓 덤덤한 척 대답했다. 바쁘다잖냐.
이번에 중요한 계약이 있대서 도저히 짬이 안 난단다. 대신 제사 비용하라고 돈 넉넉히 보냈어. 그 돈이면 소고기도 제일 좋은 놈으로 살 수 있다. 정례는 성준이 보내온 입금 알림 문자를 떠올렸다. 100만 원.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고도 남을 큰 돈이었지만 그 숫자는 정례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다. 성준에게 제사는 이제 돈으로 치르는 면죄부가 되어버린 듯 했다. 아버지가 시장통에서 지게질하며 벌어온 돈으로 대학을 가고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정례의 아들은 이제 그 지게꾼 아버지의 제삿날보다 회사의 계약 도장을 더 소중히 여겼다. 지영은 코방귀를 뀌며 비닐봉지에서 과일과 술을 꺼냈다. 돈이 다야? 아빠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오겠다. 하여튼 잘난 놈들은 다 똑같아. 지영은 투덜거리며 정례 옆에 앉아 도라지를 다듬기 시작했다. 정례는 지영의 투박한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영의 손톱 밑에는 여전히 시장통의 때가 끼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거칠었다. 정례의 약지마디를 빼닮은 그 손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제사상을 차리는 과정은 정례에게 고행과도 같았다. 굳어버린 약지 때문에 칼질 한 번 할 때마다 어깨까지 통증이 뻗쳤다. 도마 소리가 실버타운의 고요한 복도로 새 나갈까봐 정례는 수건을 깔고 조심스럽게 물을 썰었다. 서걱서걱. 무가 썰리는 소리가 마치 정례의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엄마, 내가 할게. 좀 앉아있어. 지영이 정례의 칼을 뺏으려 했지만 정례는 고집스럽게 칼자루를 쥐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내 아버지가 나 고생시킨다고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는데 제사상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차려주고 싶어. 이 못난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진 내가 할 거다. 정례는 굽은 손가락으로 전을 뒤집었다. 기름기가 손등에 튀었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날 남편과 함께 시장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은 항상 자신의 고기를 정례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고생 많지? 나중에 우리 성준이 성공하면 호강시켜 줄게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호강의 실체는 이런 것이었을까? 자식은 성공해서 멀리 떠나고 늙은 아내는 낯선 방에서 숨죽여 제사상을 차리는 현실. 정례는 남편의 영정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영감, 이게 우리가 바라던 성공인가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작은 상 위에 제사 음식이 모두 차려졌다. 거창한 병풍도 없고 화려한 녹그릇도 아니었지만 정례의 땀과 눈물이 배어든 정성스러운 상이었다. 정례와 지영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정례는 바닥에 손을 짚을 때마다 약지마디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지만 기어이 바닥에 이마를 댔다. 영감. 성준이는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노여워 마세요. 걔가 워낙 큰일을 하는 애라 그렇잖아요. 대신 여기 지영이가 왔어요. 우리 지영이가 이 못난 애미 챙기느라 고생이 많아요.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을 마치고 일어난 지영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남편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어느덧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신도시의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송이들이 마치 남편이 보내는 서글픈 인사처럼 보였다. 성준에게서는 끝내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마 지금쯤 화려한 식당에서 중요한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거나 아니면 피곤에 지쳐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을 터였다. 정례는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원망은 곧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 지독한 그리움과 고독은 팥으로도 돈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오빠보다 나를 더 보고 싶어 했을 거야. 그치? 지영이 정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정례는 대답 대신 지영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뒤틀린 약지와 거친 손마디가 서로 엉켰다. 그것은 부서진 삶길이 서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래. 내 아빠는 늘 내 걱정뿐이었다. 내가 그림 그릴 때 제일 예쁘다고 나중에 꼭 화가 시켜주자고 그랬었지.
정래의 말에 지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실버타운의 하얀 벽지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삭지 않는 그리움이 제사상의 향연기처럼 방 안을 떠돌았다. 정래는 식어가는 조기 위로 맺히는 기름기를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아픈 손가락을 더 세게 깨무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그날 밤 정래는 지영을 좁은 침대에 뉘어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뒤틀린 약지마디가 욱신거리며 맥박을 쳤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그리고 곁에 있는 딸이 정래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무심한 아들이 준 상처 위로 지영의 따뜻한 눈물이 덧칠해지고 있었다. 정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굽어버린 마디마다 서린 그 비리고도 지난 세월의 맛.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무겁고 그 어떤 실패보다 찬란한 정래만의 훈장이었다. 진눈깨비는 밤새 창가를 두드렸고 정래의 가슴 속에선 삭지 않는 그리움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진눈깨비가 멎은 자리에 지독한 칼바람이 찾아든 오후였다. 실버타운의 로비는 연말 분위기를 낸다며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로 번쩍였지만 정래의 마음은 그 화려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제사를 지낸 뒤 지영은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갔고 정래는 다시 그 깨끗하고 고요한 감옥 같은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 정래의 평온을 깨는 전화벨이 울렸다. 지영의 번호였으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지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사내의 거친 욕설과 지영의 비명,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다. 이 미친년아, 돈 내놔. 내 어미한테 빌려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정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노랑머리 양아치였다. 지영이 제 몸처럼 아끼며 퍼주던 그 남자가 결국 사고를 친 모양이었다. 정래는 뒤틀린 약지마디가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지영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본능적인 신호였다. 정래는 낡은 가방을 챙겨들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 안에서 정래는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성준아, 지영이가 큰일 난 것 같다. 내가 좀 와줘야겠다.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정래의 울먹임에 성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마침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만찬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래의 목소리에 담긴 처절한 절망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아들의 이성을 흔들어 놓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주소 찍어주세요. 제가 바로 사람 보내고 저도 가겠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없던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정래가 도착한 지영의 자취방은 아수라장이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방 안에는 지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정래는 달려가 지영을 품에 안았다. 지영의 얼굴은 멍들고 찢겨 있었지만 그녀는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정래가 제삿날 챙겨주었던 조기 대가리와 며칠 전 성준이 보낸 돈 봉투였다. 이 바보 같은 년아. 돈이 문제야? 내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정래는 오열하며 지영의 얼굴을 닦아냈다. 그때 지영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정래의 아픈 약지마디를 잡았다. 엄마, 오빠 돈은 안 뺏겼어. 이거 엄마 이사할 때 보태야 하는데. 지영의 그 한마디가 정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정래는 평생 지영이 자신의 돈을 뜯어가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엄마가 아들 성준에게 미안해하며 받는 그 깨끗한 돈만큼은 지켜주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영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잠시 후 성준이 들이닥쳤다. 고급 정장 차림의 성준은 난장판이 된 지하방의 풍경과 피투성이가 된 동생, 그리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하고 화려한 성벽 밖에서 동생과 어머니가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비로소 목도하게 된 것이다. 성준은 무릎을 꿇고 지영의 손을 잡았다.
아니, 지영의 손을 잡고 있는 정래의 뒤틀린 약지마디를 보았다. 그 마디 위에 맺힌 지영의 핏방울이 달빛을 받아 검붉게 빛나고 있었다. 성주는 평생 외면해왔던 그 비린내 나는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있었네요.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지영을 업어들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거실 소파에서 클리닝을 걱정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비싼 정장에 동생의 피와 눈물이 묻는 것도 잊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성주는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헝클어진 머리로 정래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정래의 오른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뒤틀린 약지마디를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어머니, 이 손가락 많이 아프셨죠?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정래의 거친 손등 위로 번졌다. 정래는 뒤틀린 마디를 통해 아들의 체온과 뒤늦은 후회를 느꼈다. 그것은 성준이 보낸 수천만 원의 용돈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진실한 위로였다. 지영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병실에 누워 잠든 지영을 바라보며 성준은 정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잘나야 한다는 강박, 어머니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집안일을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도망친 그곳에 지영이가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래는 아들의 손을 맞잡았다. 뒤틀린 약지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독한 비명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박동이 되어 있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정래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 손가락이 더 아픈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손가락이 하나의 손바닥에 연결되어 있듯 자식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모두 정래의 심장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을 말이다. 정래는 잠든 지영의 손과 곁에 앉은 성준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너무나 번듯해서 시리고 하나는 너무나 상처투성이라 아팠다. 하지만 그 두 손이 정래의 뒤틀린 마디를 중심으로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있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차가운 진눈깨비가 아니었다.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한방눈이었다. 정래는 아픈 손가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통통 튀는 통증 속에서 정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과 함께 무너진 성벽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아픈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비릿한 피맛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와 살이 엉겨붙어 결코 뗄 수 없는 지독하고도 거룩한 생의 유대감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실버타운의 유리창 너머로 내려앉는 햇살에는 제법 보드라운 봄 기운이 섞여 있었다. 정래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른쪽 약지마디는 결국 예전처럼 매끄럽게 펴지지 않았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지만 수십 년간 굳어버린 뼈와 근육은 정래의 고집만큼이나 완강했다. 하지만 정래는 더 이상 그 굽은 마디를 부끄러워하거나 파스로 가리지 않았다. 엄마, 나왔어. 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다. 예전처럼 술 냄새나 담배 연기를 풍기지 않는 상쾌한 비누 향이 지영의 몸에서 났다. 지영은 동대문 시장 일을 그만두고 성준이 마련해준 작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꺾였던 날개를 다시 펴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지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반짝였다. 이것 봐, 엄마. 나 오늘 아이들이랑 그린 거야. 엄마 손이랑 똑같지? 지영이 내민 스케치북에는 굽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꽃이 피어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정래는 그 그림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아픈 손가락은 더 이상 통증의 근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화분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지영은 정래의 곁에 앉아 익숙하게 정래의 오른손을 가져가 주무르기 시작했다. 엄마, 오빠가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오겠대. 며느리 언니도 맛있는 거 해온다고 하더라. 정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주는 그날 밤 이후 조금씩 변했다.
여전히 바쁜 대기업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용돈 문자가 아니라 어머니, 오늘 날씨가 추운데 손가락은 좀 어떠세요? 라는 짧은 안부 전화를 거는 아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정래의 손을 비효율적인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 그 손이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있음을, 그리고 그 손을 지탱해온 것은 동생 지영의 희생이었음을 비로소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주말이 되자 정래의 작은 방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성준과 혜진, 그리고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손주들까지. 혜진은 이제 정래의 손에서 나는 미세한 비린내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래가 시장통 장부 구석에 적어두었던 레시피대로 끓여온 김치찌개를 식탁에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영 씨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딱 그 맛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래는 밥을 먹으며 자신의 오른손을 보았다. 굽어버린 약지마디가 숟가락을 쥐는데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 통증은 이제 날카로운 비명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느껴졌다. 정래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픈 손가락을 하나씩 품어 안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10손가락 중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그 모진 가난과 갈등, 그리고 자식들이 준 상처와 기쁨 모두가 이 뒤틀린 손가락 마디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성준과 지영은 정래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았다. 성준은 정래의 왼손을, 지영은 정래의 오른손을 잡았다. 정래의 양손을 통해 두 남매의 체온이 하나로 이어졌다. 번듯한 검지와 아픈 약지,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지탱해온 엄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의 손바닥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손으로 우리 키워줘서. 성준의 낮은 목소리에 정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영은 정래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엄마 사랑해. 아픈 손가락이라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 손가락이라서 좋아. 정래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쥐었다. 약지마디가 찌릿하며 기분 좋은 통증을 보내왔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떠난 뒤 정래는 다시 홀로 방에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방 안 가득 남은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정래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정래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보았다. 겨울의 끝자락을 시샘하듯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정래의 손가락은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영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꽃이 피어나는 손가락 그림 옆에 정래는 서툰 글씨로 짧게 적어 넣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더니 참말이다. 그런데 아파서 더 소중하고 아파서 더 사랑스럽다.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너희들이 있어 참으로 고맙구나. 정래는 굽은 약지를 가슴 위에 얹고 눈을 감았다. 평생을 비린내와 고통 속에서 분투해온 그녀의 손가락이 비로소 편안하게 이완되었다. 뒤틀린 마디 사이로 지난 세월의 회한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자리엔 봄꽃 같은 평온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났다. 정래의 손가락은 여전히 구부러져 있었지만 그 손이 가리키는 곳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봄, 자식들과 함께 거닐 따뜻한 햇살 아래의 오솔길이었다. 정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삭지 않을 것 같던 그리움도, 덧나기만 하던 상처도 이제는 모두 정래의 삶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나이테가 되어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아픈 손가락이 비로소 활짝 피어나는 밤이었다.